네, 안녕하세요. 저는 칼스 AI 대학원에서 그 인텔리전 모바일 매니플레이션 랩을 운영하고 있는 김범준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강의드릴 내용은 어떻게 하면 로봇한테 세상을 보게 해주고 또 이제 물체를 조작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꿈꾸는 로봇은 이렇게 뭐 삼성에서 만든 이런 프로모 비디오기도 한데 이렇게 사람 환경에 들어와 가지고 뭐 이제 빨래도 개주고 혹은 뭐 테이블도 세팅을 해주고 이렇게 사람한테 물도 전달해주고 뭐 이렇게 디시워싱 머신도 좀 이렇게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제 그 평생의 좀 수건이기도 했고요. 근데 왜 저희가 항상 이게 많이 제 자신에게 질문하는 게 연구 주제를 찾을 때마다 '왜 이런 로봇들이 아직 우리 삶에 안 들어와 있을까?' 이런 질문을 저는 제 자신한테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제가 박사 시작할 때도 했었어요. "왜 우리가 이제 이런 로봇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근데 제가 좀 주변을 돌아보니까 하드웨어랑 퍼셉션이랑 컨트롤은 어느 정도 풀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풀렸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좀 나이브한 그런 observation이었는데 이 당시에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제가 박사를 시작했을 때 뭐 겐이라든지 이런 게 막 나오기 시작해서 굉장히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뉴럴 네트워크 프리딕션 한 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마스칼 CNN이라든지 이런 알고리즘들이 퍼셉션 알고리즘들이 나와서 이것들이 물체를 로컬라이즈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세그멘트 해줄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운 비전 문제도 풀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퍼셉션 문제도 이제 '풀렸겠구나.' 싶었거고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 쪽에서 돌아보면은 이제 이게 2008년에 혼다 아시라모라는 로봇인데 이게 제가 이 당시에 학부생이었는데 이때도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그런 성능을 보여준 로봇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보시면은 걷고 뭐 사람한테 이제 뭐 이렇게 손을 흔들기도 하고 뭐 이 영상뿐만 아니라 뭐 2008년도 이 당시에 뭐 계단을 뛰어오르고 뭐 평지에서 뛰어다니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한 로봇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게 '아 이런 제어 문제도 어느 정도 풀린 것 같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박사 때 좀 포커스를 맞췄던 것이 '아 그러면은 얘네한테 지금 부족한 거는 로봇한테 부족한 거는 이런 추론을 내리는 능력 이런 리즈닝 케이퍼빌리티가 좀 부족하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어떤 문제, 어떤 리즈닝 문제가 프랙티컬하면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5년 안에 내 박사하는 동안 좀 풀 수 있을 것 같은 문제가 뭐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생각을 해냈던 것이 이런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기하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곳곳에서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어 그 어디를 내가 어느 곳에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물체를 치워야 되는지 혹은 내가 이 들고 있는 물체를 어느 곳에 놓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쪽에 룸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뭐 이런 식의 기하에 대한 리즈닝이 굉장히 펀더멘탈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로봇이 이제 푸는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뭐 로봇이 뭐 쿠킹을 하든지 뭐 빌딩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에 상관없이 어떤 물체들을 어떻게 치워야 되고 어떤 물체들이 어떤 물체들을 이제 서포트를 할 수가 있고 등의 이런 기하에 대한 문제는 항상 어디든지 이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런 문제를 매일매일 푸시는 분들이 이렇게 아마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물체가 뭐 저 작은 문 사이로 들어갈 수 있을지 혹은 이 박스들을 어떻게 어레인지를 하면은 이게 쌓을 수 있을지 그리고 과연 이 트롤리를 사용해서 박스를 이렇게 세우면은 과연 그게 스테이블하기 위해 이제 스택이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시각각 생각하시는 문제를 이제 푸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이제 이런 지오메트리에 관한 문제에 좀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좀 무버스 프로블럼이라고 이 문제에다 좀 이름을 붙여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무버스 프로블럼을 이제 풀어 보자라는 게 이제 제 박사 때 연구 주제였고요. 근데 이제 이 무버스 프로블럼이라는 이름의 문제가 이제 로봇의 모션 플래닝 이라는 필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피아노 무버스 프로블럼이라는 게 있어요. 그 피아노 무버스 프로블럼은 이런 문제보다 훨씬 더 간단한 즉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까지 어떻게 하면 콜리전 프리 모션을 플랜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좀 헷갈리기 싫어가지고 저희가 풀고자 하는 이런 문제들을 이제 지오메트릭 태스크 앤 모션 플래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로봇이 아까 그런 무버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이삿짐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로봇이 해야 되는 게 이 파란색 박스들을 뭐 트럭이라고 제가 이제 가정을 하고 그때 만든 환경인데, 이 트럭에서 이제 집안까지 옮겨서 이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이 파란색 박스 안에 담아가지고 다시 이제 뭐 패킹을 하는, 이제 이 트럭으로 다시 옮겨 담아서 이제 로봇이 가야 되는 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들어 봤었는데, 일단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첫째로, 이제 이런 디스크리트한 테스트 레벨 디시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물체를 내가 조작을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어떤 컨티뉴스한 모션 레벨을 내가 사용해서 물체들을 옮길까에 대한 결정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이걸 들기로 했다면은, 어떤 동작을 사용해서 내가 여기다 놓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어, 디시전도 이제 로봇이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로봇의 서치 스페이스가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그 서치 스페이스 안에 이제 하이브리드한 것도 있고 이제 컨티뉴스한 것도 있고, 게다가 이제 컨티뉴스한 모션 레벨 플래닝은 이 피지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과연 그런 동작이 존재를 하는가? 내가 이것을 여기다 놓는 동작이 과연 존재조차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답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해답을 내리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렇게 굉장히 컴퓨테이셔널하게 비싼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박사 때 했던 거는 이렇게 비싼 연산량이 많은 문제를 풀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고안해냈던 방법은 이제 러닝하고 서치하고 섞어가지고 러닝이 플래닝을 가이드하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투이션을 사용했던 가장 비슷한 시스템이 아마 알파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알파고 보시면은 여기 몬테카르로 트리 서치가 들어가고, 거기다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얹어가지고 리인포스먼트에서 나온 바이드 펑션이나 폴리시가 이 트리 서치를 가이드를 하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스템을 이제 그대로 따와서 이제 이걸 어떻게 로봇에 적용을 해볼까, 이런 인투이션을 라는 고민 속에서 제가 이제 박사 연구를 했었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퓨어 러닝을, 이제 파란색이 이제 퓨어 러닝 하는 거고 이제 빨간색이 이제 퓨어 플래닝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Y축이 이제 석세스 레이시고요. 문제를 얼마만큼 많이 풀 수 있었냐라고 했을 때, 퓨어 러닝보다 이제 저희 그 러닝 투 가이드 플래닝을 했을 때 거의 2배 이상 더 많은 문제를 풀었었고요. 그리고 그 어떤 한정된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퓨어 플래닝보다 훨씬 더 이피션트하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거의 6배 가까이 저희가 스피드업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온 게 이제 이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든 저희의 시스템이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이 어떤 물체를 치워야 되는지, 어디로 치워야 되는지 다 리즈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 박스들을 이제 집안에다가 놓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지오메트릭 리즈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이런 환경에서만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이제 작은 이런 쉘프 안에서도 여기서도 또 지오메트릭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 쉘프에서는 목적이 이 노란색 물체를 이 초록색 박스 안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여기서도 이제 업서클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치워야지 이 노란색 물체에 다가가서 이 노란색 물체를 이 박스 안에 넣을 수 있을까? 라는 게 이제 여기 문제의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똑같은 알고리즘이랑 똑같은 플래닝 알고리즘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물체들을 치워가지고 노란색 물체를 박스 안에 넣죠. 그래서 이제 제가 꽤나 이 결과에 대해서 좀 신이 나가지고 이제 박사를 끝나고 이제 교수가 됐을 때 이거를 그럼 이제 진짜 리얼월드에 적용을 해가지고 퍼셉션이랑 하드웨어랑 뭐 컨트롤 이런 거 다 풀렸으니까 이거 실제 로봇에 얹어봐야 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신이 나서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이거를 막 적용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어, 제가 옛날에 했던 observation이 그렇게 틀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 꿈이 산산조각 났고요. 산산조각 난 이유가 제가 했던 그런
observation들이 전부 다 틀렸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교수가 돼서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로봇들은 아직도 세상을 perceive하고 그리고 로봇을 manipulation하는 그런 기본적인 능력조차 없다라는 것이 제가 교수가 되고 이제 이것들을 리얼 월드에 좀 옮겨가려고 하면서 느낀 점 중에 가장 큰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과거 한 3년 이제 한 3년 정도 됐는데 교수가 된 지 느낀 가장 큰 레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레슨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이런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런 제너럴 퍼포스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의 로드맵을 다시 세워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넘버 2하고 넘버 3밖에 없었는데 이 넘버 1이 이제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스텝을 먼저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perception이랑 manipulation 할 수 있는 이런 capability를 로봇을 위해 먼저 만들어주고 그 후에 이제 내가 박사 때 만들었던 이런 알고리즘들이랑 섞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뭐 지금 나오는 LLM이라든지 large language model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semantics랑 common sense를 더해주면은 general purpose 로봇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 연구실에서 좀 연구를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푸는데 이제 가장 쓰는 방식 중에 하나, 가장 많이 쓰는 방식 중 하나가 이제 큰 문제가 저한테 주어지면은 그것들을 이제 좀 작은 문제들로 좀 나눠보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한테 어떻게 하면 이제 볼 수 있고 물체를 조작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브 프로블럼들을 풀어야 될까라는 것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세 가지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로봇한테 액션의 레파토리가 한정돼 있다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서브타이틀에도 써 있지만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보고 어떻게 하면 물체의 상태를 내가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로봇의 매니플레이션 스킬을 결국에는 로봇에게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빅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럼 이 빅데이터는 과연 어디서 와야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피션트하게 제너럴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하나하나 과거 3년 동안 이제 좀 풀어왔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드릴 것은 이 로봇한테는 액션의 레파토리가 좀 한정돼 있다. 이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좀 커머셜라이즈된 로봇들을 보면은 이것도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나온 굉장히 뭐 멋진 로봇인데 이 로봇들이 전부 다 픽앤플레이스에 좀 국한이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뛰어난 뭐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로봇 말고도 여러분들이 매니팩처링 라인에 가보시면은 인더셜 로봇들이 전부 다 이런 픽앤플레이스를 하는데 전부 다 행동 공간이 좀 국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런 인더스트리뿐만 아니고 연구에서도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프리헨사 매니플레이션 그러니까 잡고 나르는 이런 잡는 매니플레이션에 좀 연구도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뛰어나고 재밌는 논문들인데 이 논문들도 결국에는 프리헨사 매니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Geometric Task and Motion Planning 문제 혹은 Movers Problem을 좀 해결하려고 봤더니 사실상 대다수에 있는 물체들이 로봇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니플레이터들로는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간단히 예를 들어드리면은 여기는 이 물체를 저희가 이 가운데 있는 장애물을 넘어서 반대편으로 위치를 옮기고 또 이제 90도 이 Z-액시스의 를 중심으로 90도로 돌리고 X-액시스를 중심으로 90도로 돌리어서 이 물체를 리오레인트해서 트랜스레이트 하고 싶은데 이 물체가 이 그리퍼의 손의 크기보다 커가지고 이걸 잡고 이렇게 나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쿼드로패드 로봇인데 사족보행 로봇인데 이 사족보행 로봇이 이 드럼을 이제 타겟 포즈에 놓고 싶은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밀고 이제 리오리엔트 해서 여기 타겟 포즈에 두는 것이 목표인데 이 로봇 같은 경우 보면은 팔이 없죠. 팔이 없어서 사실상 이 물체를 이쪽으로 놓으려면은 자신의 온 몸을 사용해서 이제 몸으로 이제 밀고 해서
여기다 옮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로봇도 마찬가지로 잡고 나를 수가 없으니까 뭐 물체를 민다든지 당긴다든지 혹은 터플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행동을 해가지고 이 물체를 이제 골에 놓는 것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골에 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로봇들은 이런 능력들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메인 리서치 퀘스천 중에 하나로 잡고 있는 게 어떻게 하면은 로봇한테 잡히지 않는 물체를 매니플레이트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저희 연구의 연구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 연구 주제를 저희가 뭐 처음으로 시작한 건 아니고 그 전에도 굉장히 많은 어프로치들이 있었는데 이 어프로치들은 방식이 이 어떤 피직스에 대한 모델링과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한 플래닝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들 뭐 관심 있으신 분들 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는 논문들입니다. 근데 이 문제들 이런 방법론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이제 피직스 모델링과 이제 플래닝을 기반으로 뭐 트리 서치나 옵티마이제이션 등을 기반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들이 굉장히 좋은 논문들이고 재미난 논문들이고 저한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준 논문들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들을 내가 실제 월드에서 쓰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얘네가 이제 피직스 모델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피직스 모델에 들어가는 그런 파라미터들, 그러니까 뭐 물체의 매스라던가 센터 매스라던가 프릭션 코에피션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아야지 그런 피직스 모델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런 것들을 RGB 이미지에서 에스티메이트 하는 것은 굉장히 챌린징한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고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뭐 내가 물체를 보고 바로 매스를 이제 뭐 맞춰야 된다면은 그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겠죠. 그리고 이런 문제점인데 두 번째 단점은 어찌 됐건 이것들이 피직스 모델링을 쓰는데 컨택트를 모델링하는 게 아직도 액티브 에리어 리서치입니다. 그래서 컨택트를 모델링을 정확하게 하는 법을 아직도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런 메서드들은 어떤 좀 simplifying assumption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simplifying assumption들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또 할 수 있는 동작들이 또 제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룰 수 있는 물체들도 좀 제한이 되고 이런 식의 좀 제한이 많이 걸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트레이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알고리즘들을 써보시면은 이게 다이나믹스도 시시각각 내가 컨택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또 액션 스페이스도 내가 어느 부분과 내 손에 어느 부분과 물체가 닿아 있는지 등에 대한 이런 바이너리한 디시전 베리어블과 내 조인트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이런 컨티뉴어스한 디시전들이 두 가지가 섞여가지고 디지털 스페이스도 하이브리드 하다 보니까 이런 트레이토리를 플래닝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놓고 봤을 때 제가 미래에 향후 5년간 이걸 과연 내가 쓰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더욱더 제가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환경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단점들이 더 크게 다가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시하는 방법은 이건 뭐 그 저희 연구실에서 박사하고 계시는 김민찬 님이 리드하신 프로젝트인데 디바렐 알고리즘을 써서 이제 프리엔사일 매니플레이션이 아니고 논 프리엔사일 매니플레이션을 해보자라는 것이 이제 저희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바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이 디멘셔널한 센서리 데이터에서 학습이 된다는 것을 이미 보였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긴 하지만 피직스 모델이 좀 inaccurate해도 디바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학습이 된다라는 이제 그 전에 연구 결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바렐을 사용해서 이런 non-preferential manipulation을 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아이로스에서 나온 결과인데 제가 비디오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이제 테크니컬한 걸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 문제고요. 이 물체를 여기다 옮겨야 되고 그리고 뭐 이제 이게 뭐 오리엔테이션, 리오리엔테이션도 해야 되고 해서 이제 디바렌을 써서 나온 폴리시의 엑스큐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이제 밀고 이제 당기고 뭐 굴리고 해서 원하는 위치에 놓고요. 그리고 이건 non vigid한 오브젝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습된 폴리시가 원하는 위치에 놓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로봇 걸어 다니면 막 차고 하잖아요. 뭐 그거에 좀
영감을 받아서 사람이 가서 괴롭혀도 이제 로봇이 할 수가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빈트 초콜릿인데 이건 너무 납작해서 로봇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힘을 주고 트랜스레이션을 해서 이것을 이제 원하는 위치에 놓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한테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로봇한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정확한 힘만 위에서 줘가지고 이게 트랜스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벽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동작들이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있었던 이제 피직스나 플래닝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는 알고리즘으로는 저희가 풀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디바렐을 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디바렐이 다 잘 되는 건 아니고요. 디바렐도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들을 해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연구의 이제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디바렐들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데이터가 너무 많이 듭니다. 데이터가 너무 많이 들어요. 거의 뭐 몇억 개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런 많은 양의 데이터를 사실상 실제 로봇에 돌리려고 그러면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논프렌시얼 매니플레이션에 좀 국한된 문제인데 이제 익스플로레이션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익스플로레이션이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저희의 솔루션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적인 개발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하드웨어의 개발과 또 이제 회사들이 이제 로보틱스를 풀고자 하는 의지 안에서 나온 이런 라지 스케일 GPU 시뮬레이션의 등장으로 사실상 이런 하나의 물체를 이렇게 매니플레이션하는 뭐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나온 이런 GPU 베이스 기반의 시뮬레이터를 사용해서 라지 스케일 시뮬레이션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학습된 것들을 바로 지로샷으로 리얼 월드로 트랜스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런 로봇의 동작은 전부 다 시뮬레이션 안에서만 트레이닝이 되고 이제 리얼 월드로 이제 트랜스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알고리즘적인 문제는 이제 익스플로레이션인데요. 이 익스플로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 non-preensile manipulation 문제에서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이유가 그 전에 컨택트 위치한 그런 RL이 사용됐던 그런 도메인을 보시면은 뭐지 이런 로코모션이나 혹은 뭐 이 오픈AI에서 나온 인핸드 매니플레이션 문제 등인데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매니플레이션을 하는 것, 즉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땅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손 안에 있는 물체가 될 텐데 이것들이 항상 로봇의 다리나 그렇죠? 손 안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죠. 그래서 내가 다리를 조금만 어떻게 움직여도 혹은 손을 조금만 움직여도 이제 물체의 위치 혹은 땅의 위치인데 뭐 땅의 위치라고 하면 좀 웃긴데 이게 어쨌든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 땅을 움직이면은 뭐 내가 땅 가만히 있으면 내 몸이 움직이는 거니까 어쨌든 로코모션 상황에서는 좀 이제 뭐 내 몸을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즉 내가 조금만 내가 액션을 가해도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거나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것을 트래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물체를 돌리는 것 같은 경우, 손 안에 돌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위치로 물체가 갔는지 알 수 있고 또 이 로봇을 로코모션 하는 경우에는 로봇이 앞으로 갔는지에 대해서 리워드를 바로바로 줄 수가 있죠. 근데 non-preset manipulation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로봇이 이렇게 물체랑 아예 떨어져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내가 손을 허공에서 막 흔들어도 리워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이걸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이 이제 이런 소위 말하는 컨택트 인듀싱 리워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리워드가 하는 게 뭐냐면은 로봇한테 그냥 물체 손을 갖다 대 라는 리워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워드를 보시면은 이 왼쪽에 있는 텀이 이제 손의 위치고 오른쪽에 있는 텀이 이제 물체의 위치인데 이 두 개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리워드가 커지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니셜 컨디션이 내가 지금 이 물체를 여기다 옮겨야 되는데 이니셜 컨디션이 이렇게 생기지 않고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런 리워드를 쓰면은 로봇한테 가장 리워딩한 행동은 가장 가까운 곳에 뭐 이쪽에 이제 자기 손을 갖다 대는 거겠죠.
근데 이 행동 같은 경우에는 물체를 여기다가 끌어당기는데 이쪽에다 놓는 데는 그다지 도움이 되는 행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손을 여기다 바로 갖다 대기 때문에 사실상 더 이펙티브한 컨택트는 이 뒤쪽, 물체 뒤쪽에다 이제 갖다 대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동작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런 컨택트 인듀싱 유어들을 쓰다 보면은 그런 것이 이제 좀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좀 더 로봇의 익스플로레이션 문제가 더 힘들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몇 가지 observation을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저희가 했던 키 observation 중에 하나는 매니플레이션 태스크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스테이지로 나눠진다 였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는 프리 컨택트 페이즈라는 하는 스테이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페이즈는 이제 포스트 컨택트 페이즈라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프리 컨택트 페이즈에서는 내가 로봇이 어디랑 내 손이랑 컨택트를 만들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단계고요. 포스트 컨택트 페이즈에서는 내가 손을 이미 댔으면은 그 후에 내가 조인트를 내 팔을 어떻게 움직여야 내가 원하는 곳에 물체를 둘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페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런 식으로 매니플레이션을 할 때 단계를 나눠서 생각을 한다고 하고요. 제가 지금 당장 제 눈앞에 있는 뭐 키보드를 매니플레이션을 한다고 했을 때 제 근육을 어떻게 움직일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어디다 내가 손을 먼저 가져다 대서 이 물체를 옮겨야 될지를 저는 고민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단계로 매니플레이션은 전부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 컨택트 페이스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 두 번째 단계, 이 포스트 컨택트 페이스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를 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 컨택트 페이스가 굉장히 아래를 하는 데서는 매니플레이션 for 아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키 observation을 바탕으로 해서요, 저희가 한 것은 이제 modularized policy를 썼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리 컨택트 policy랑 포스트 컨택트 policy를 따로 둬가지고 프리 컨택트 폴리시가 하는 것은 어떻게 내가 컨택트를 잘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그런 폴리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체 위에 포인트들을 샘플을 하고 이제 손 위에서 포인트들을 샘플해서 이 액션 스페이스가 결국에 내 손 위에 있는 포인트를 어느 포인트, 물체 위에 있는 어느 포인트에 갖다 댈 것인가 라는 것이 이제 이 프리 컨택트 폴리시의 액션 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갖다 대면은 그래서 이제 이 프리 컨택트 폴리시가 한번 돌면은 무조건 손이 그 물체 위에 컨택트를 만드는 것을 이제 포스를 하는 그런 액션 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이제 이런 액션 스페이스 디자인 자체가 물체를 컨택트를 하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이제 포스트 컨택트 페이스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내가 손을 어떻게 움직일지, 결국 내 조인트를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펄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 컨택트 펄리스를 먼저 돌리고 그 후에 포스트 컨택트 펄리스를 돌려서 타겟 이 포스트 컨택트 펄리스 같은 경우는 타겟 앤 디펙트 포즈를 프리딕트하고 그리고 뭐 좀 테크니컬한 얘기인데 뭐 이제 안에 포지션 컨트롤에 들어가는 개인들도 써가지고 결국에는 임피던스 컨트롤을 돌리는 거라고 타임 베어링 임피던스 컨트롤을 돌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폴리시를 디컴포지션을 했더니 저희가 봤던 결과가 좀 더 효율적인 익스플로레이션이 가능하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두 가지가 두 가지 다른 이니셜 컨디션에서 모듈러 폴리시 디컴포지션을 쓰지 않고 모듈러한 폴리시들을 쓰지 않고 했을 때의 결과인데 이것들 같은 경우는 러닝이 굉장히 느리고요. 만약에 폴리시를 저희처럼 디컴포지션을 했을 때는 이렇게 빨리 간다. 라는 것이 이제 저희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손으로 하는 연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 이외에 쿼드루패드에 대해서 이제 사족보행 로봇에서 이 홀바디 매니플레이션을 하는 연구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획과의 황보재민 교수님하고 저희가 이제 코어드바징 할 전승훈 지금 석사 하고 계신데 이제 박사를 하실 예정이고 전승훈님하고 했던 연구인데 여기서의 챌린지는 어떻게 하면은 이 쿼드루패드가 이 사족보행 로봇이 쓰러지지 않고 매니플레이션을 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제 키가 되는 키 챌린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택한 방법은 여기서 또한 이제 하이커 펄리시 디컴포지션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아까는 이제 시리즈로 프리 컨택 펄리스를 돌리고 포스트 컨택 펄리스를 돌렸다면은 여기서는 하이어키컬하게 펄리스를 디컴포즈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이 레벨 펄리스 같은 경우는 로봇이 현재 바디에 몸체에서 내야 되는 벨로시티를 아웃풋하는 그런 하이 레벨 펄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로우 레벨 펄리스는 이 타겟 벨로시티가 나온 것을 이제 리얼라이즈하는 그런 폴리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하는 거는 조인트 타겟을 프린트를 해서 이 벨로시티를 리얼라이즈하는 그런 액션 스페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우 레벨 폴리시를 먼저 트레이닝을 하고 그래서 어떤 벨로시티든지 이 로우 레벨 폴리시가 리얼라이즈 할 수 있도록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하이 레벨 폴리시가 물체가 어디 있는지 혹은 로봇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타겟 벨로시티를 내뱉어서 이제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커리큘럼 러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커리큘럼 러닝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발견한 것이 아예 학습이 안 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알 수 있었고요. 그 이유가 이제 로봇이 결국에는 밸런스도 제대로 못하면서 특히 이제 뭐 이런 어떤 벨로시티를 밸런스하면서 리얼라이즈 하지도 못하면서 물체까지 마니플레이션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져 갖고 아예 학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퀄리티 디컴포지션을 하고 이제 커리큘럼 러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저희의 이제 연구 결과인데 이제 로봇이 자신의 몸 옆으로 해서 이제 물체를 미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이제 자기 다리하고 몸체 사이의 공간을 이용해서 물체를 이제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재밌는 아티팩트 중 하나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형태 그리고 다른 매스를 가진 로봇 물체도 저희의 폴리시로 저희 알고리즘으로 이제 매니플레이션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뭐 비슷한 건데 이거는 뭐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좀 더 무거워져서 로봇이 좀 더 힘을 더 써야 되는 뭐 약간 그런 상황이고 어, 몇 가지 뭐 비디오가 더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이제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은 비디오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거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시간 관계상 뭐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배운 게 알고리즘믹한 레슨이 있었다면은 이런 모듈러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피션트한 러닝을 이제 가능하게 하고 뭐 하나 그 쿼드로패드에서는 커리큘럼 러닝을 가능하게 했고 그리고 이제 매니플레이션 도메인에서 매니플레이터 도메인에서는 액션 스페이스를 따로 디자인해 주는 게 이제 익스플로레이션 하는 데 도움이 됐고 그리고 저희가 또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머듈러 시스템이 훨씬 더 디버깅하기가 쉽다라는 것을 또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 하나가 잘 되는지 확인을 하고 다음 거로 넘어갈 수 있다 보니까 시스템이 잘못되면은 엔드-투-엔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잘못되면은 어디서 문제가 일어나는지 몰라서 그거를 좀 고치는데 애를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머듈러 시스템의 좀 베네핏을 알 수 있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근데 아마 더 큰 레슨이라면은 아마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보여드린 거는 저희가 이제 3배가량 더 빠르게 이제 비디오를 돌린 거였고 이게 이제 본래 속도인데 이제 보시면은 아까 비디오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뭐 익사이팅하지가 않죠. 로봇이 참 힘들어 보이죠. 네, 힘들어 보이고 어 진짜 뭐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뭐 이 도면에서도 로봇이 이거를 이제 골로 이제 옮겨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로봇이 한참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내려와서 몸을 움직이는데 움직임 자체가 너무 느립니다. 너무 느리고 이거를 이제 빠르게 이제 물체를 이제 원하는 위치에 놨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그러지 못하죠. 굉장히 느리게 움직입니다. 어, 사실상 저희가 풀려는 그런 무브 로봇을 구현을 하려면은 사실상 이 로봇은 거의 쓸모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게 움직이는 속도로 봐서는 어느 세월에 집안에 있는 물체를 다 옮길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속도인데 그 사실상 저희가 이제 여기서 배운 가장 중요한 레슨은
하드웨어가 아직까지도 너무나 뒤떨어진다. 로봇의 하드웨어가 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연구 중 하나가 이제 하드웨어적인 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만의 매니플레이터를 이제 배우려고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훨씬 더 빠르고 다이나믹하게 만들되 러닝에 좀 더 테일러된 그런 팔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해야지 저는 이제 진짜 제너럴 퍼포스 로봇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충 매니플레이션, non-프리셋 매니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물체에 대해서 아까 보여드린 건 전부 다 물체가 이제 사각형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제너럴한 쉐입에 대해서 우리가 로봇이 이제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을까? 라는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두 번째 문제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물체를 나타내고 perception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로 이제 저희가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저희의 셋업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3개 있고 이제 로봇이 여기 있고 그리고 이 신기하게 생긴 뭐 물체 이거 뭐 장난감 개인데 이거를 이렇게 놓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이렇게 세우는 게 목표인데 이 보시면은 집었다 놓으면은 집으면은 이 손하고 테이블하고 콜리전을 해가지고 이게 놓을 수가 없게 되는 이제 그런 세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논 프렌즈 매니플레이션 써서 굴려가지고 세워야 되는 뭐 이런 문제인데 여기서 키 챌린지는 아까 우리가 이미 넌프레사 매니플레이션은 된다고 되는 것을 확인을 했으니까 키 챌린지는 어떻게 하면 물체의 스테이트를 나타낼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매니플레이션 하는데 저희가 이제 생각한 게 결국에는 이 물체들이 현재 어느 3D 공간에서 어느 공간을 어큐파이 하고 있느냐 이것을 아는 게 매니플레이션은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가 3D 스페이셜 오큐펜시가 이런 매니플레이션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처음에 시도했던 거는 쉐이크 컴플리션 알고리즘을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포인트 클라우드, 파셜 포인트 클라우드가 이제 파셜 포인트 클라우드 이유는 이제 카메라들이 가려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파셜 포인트 클라우드가 되는 건데 이런 파셜 포인트 클라우드가 주어지면은 그것을 이제 쉐이크 컴플리션을 통해서 이제 완벽한 쉐입을 만들어내는 이런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것을 프리 트레이닝으로 사용해보면 어떨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파셜 포인트 클라우드가 주어지면은 이게 엔코더를 통해서 Z가 나오고 어떤 레이튼 스페이스가 나오고 이걸 디코딩을 해서 쉐입에 대한 에스티메이션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프리 트레이닝으로 사용해 놓고 이 앞에 단만 이제 가져와서 이 뒤에를 이제 폴리스를 바꿔주면은 아래 폴리스를 바꿔주면은 이제 이 Z가 결국은 쉐입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으니까 이 폴리시도 이제 행동이 이제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제 모든 쉐입에 대해서 제너라이즈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이 쉐입 컴플리션 알고리즘이라는 건 어쨌든 비전에서 나온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상 매니플레이션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디테일한 쉐입이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자를 보시면은 이 의자에서 사실상 로봇하고 환경이 컨택트를 만드는 부분은 이제 이런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일 뿐입니다. 근데 쉐입 컴플리션 알고리즘은 그거랑은 무관하게 이런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 즉 내가 물체가 어떻게 움직일지, 컨택트가 불가능, 물체가 어떻게 움직일지와는 무관한 그런 부분까지 이제 쉐입을 컴플리션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로봇이 이제 이걸 매니플레이션 한다 그러면은 물체가 어떻게 움직일지, 내가 여기다 손을 댔을 때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모든 포스는 컨택트를 이용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내가 컨택트가 불가능한 이런 부위들은 내가 굳이 내가 쉐입을 깔끔하게 만들 필요가 정확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이게 쉐입 컴플리션 하는 게 사실상 오버킬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제 이게 그러면은 오버킬이고 네세서리 하지 않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그럼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은 뭐냐라고 이제 저희가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RL을 위해서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했을 때는 이 레프레젠테이션이 하이 발류 스테이트하고 로우 발류 스테이트하고 잘 구분 지을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 저희의 가이딩 프린시플이었고요. 그럼 이제 이게 그러면은 매니플레이션을 위해서는 뭐가 되느냐? 어떤 것이 어떤 시그널이 하이 발류 스테이트하고 로우 발류 스테이트하고를 구분 지어 주느냐?
라고 이제 저희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 로케 컨택트의 위치와 프레젠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인투이션을 보여드리면은 이 로봇이 지금 이 컵을 매니플레이트를 해서 이게 터플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터플링을 할 때 로봇의 손 위치가 이 컵 바로 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해 있을 때 컨택트를 만들고 있지 않으면은 사실상 손을 이쪽으로 움직여도 이 컵을 터플링을 하는 게 불가능해지죠. 근데 만약에 로봇이 여기서 컨택트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컵을 바로 터플링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사실상 이 위치상으로 보면은 이거나 별 차이가 없는데 이 컨택트가 발생하느냐 안 발생하느냐 또 이 위치에서 발생하고 있느냐 안 발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로봇이 리버드를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를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예인데 이 로봇이 만약에 이 물체를 여기로 옮기고 싶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로봇이 이런 식으로 컨택을 만들고 있으면은 바로 푸시를 해서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컨택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푸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터플링이 되겠죠. 바로 넘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디에서 컨택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굉장히 하이 발류 스테이트하고 로우 발류 스테이트를 판가름하는 그런 정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기반으로 프리 트레이닝 태스크를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저 연구실에 조은영님이라는 박사님이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는 연구인데 저희가 했던 게 결국에는 어떤 엔코더랑 디코더가 있는데 이 엔코더가 하는 하는 게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받아서 이거를 패치 파일을 시켜가지고 하나하나 패치로 만들어 주고 이것들을 이제 트랜스포머의 토큰으로 넣습니다. 그 토큰으로 넣어서 이 각각의 엠베딩을 만들어주고 이 디코더 단에서는 쉐입을 컴플리션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엠베딩, 이 패치에, 이 엠베딩을 만들어낸 패치에서 이 손과 컨택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맞추는 그런 컨택트 네트워크를 저희가 디코더로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이런 컨택트 네트워크에서 나올 수 있는 아웃풋이 뭐 여기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 패치들은 컨택트를 하고 있다. 여기 있는 패치들은 컨택트를 안 하고 있다. 등을 이제 프리딕션을 해주는 그런 컨택트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컨택트 베이스 object representation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리 트레이닝을 해놓고 이 엔코더에서 나오는 엠베딩을 저희가 이제 폴리시 네트워크랑 엮어가지고 바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왔던 결과가 이제 이런 아까 보여드린 이제 토이 장난감 개도 이제 이렇게 뒤집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얇은 물체도 저희가 이제 마니플레이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폴리시가 이런 다양한 쉐입에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컵을 세우는 건데, 컵을 뒤집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굴러가는 물체들은 사람이 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로봇이 이것도 또한 다른 언스테이블하고 이제 롤링하는 물체인데, 이것도 이제 로봇이 아래를 사용하고 저희의 레퍼런스를 사용해서 쉐입에 대한 리즈닝을 통해서 이런 쉐입에서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빈 박스인데 이것도 보시면 이제 손으로 좀 이렇게 서포트를 하는 그런 행동을 많이 보입니다. 이게 언스테이블 하다 보니까 안에가 너무 가벼워서 너무 언스테이블 하다 보니까 손으로 이제 서포트를 하는데 뭐 그런 동작을 보이기도 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걸 세울 때 이 손으로 이제 물체를 서포트해주는 안 그러면 휙 날아가 버리니까 손으로 서포트해주는 그런 동작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이제 이건 뭐 장난감 곰인데 목이 없는 곰이죠. 네, 목이 없는 곰인데 학생들이 3D 프린트해서 했고요. 이게 좀 재밌는데 이거는 이 안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구멍을 사용해서 이제 물체를 일으키는 이게 상당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멍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물체를 세우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물체에서 이게 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비디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이런 것들을 좀 익스텐드해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여러 물체에 대해서 이 같은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해서 매니플레이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카메라 뷰에서 나온 거고요. 이 밑에 있는 게 여러 물체를 로봇이 이제 퍼시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런 레이텐트 엠베딩을 디코딩한 게 이제 이런 쉐입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빠르죠. 이제 뭐 밀고 뭐 당기고 해도
바로바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연구실의 또 다른 박사님인 이제 동원님께서 이제 리딩 하시는 연구고, 이걸 통해서 하면은 여기가 이제 저희 이제 카메라 observation에 나온 이미지들이고, 이게 이제 그거를 통해서 나온 estimated shape이고,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하면은 이제 RRT랑 그래스핑이 이제 이런 레이튼 스페이스에서 가능해진다. 왜냐면은 결국엔 RRT랑 이 RRT가 이제 글로벌 모션 플래너인데, 콜리전 프리 모션 플래너인데, 결국에 RRT가 필요한 게 컨택트 디텍터거든요. 근데 저희 레프레젠테이션이 전부 다 컨택트를 기반으로 학습이 되다 보니까 뭐 이런 RRT를 통해서 이렇게 모션 콜리전 프리 모션 플래닝을 하는 것도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래스도 이제 그냥 휴리스틱을 통해서 이제 바로 프로젝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이튼 스페이스에서 플래닝을 한 것이 리얼 월드에서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엑스큐션이 가능합니다. 네. 어,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만들면 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세미나 초반에 GPU 베이스 시뮬레이터를 쓰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GPU 베이스 시뮬레이터가 완벽한 게 아닙니다. 이 완벽하지 않은 게, 이런 넌 컨벡스 물체들을 이제 시뮬레이트 하려고 봤더니 너무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이작 짐인데 이게 지금 버켓 안에서 물체들을 막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8,000개의 환경을 이제 아이작 짐이 그 GPU 기반 시뮬레이터 보니까 8,000개 시뮬레이션 환경을 한 번에 시뮬레이션 하는 건데, 이 8,000개일 때는 잘 되는데 이게 지금 만 개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느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왜 느려지는지 봤더니 컨택트 디텍션 알고리즘, 그러니까 이런 GPU 시뮬레이터 안에 있는 컨택트 디텍션 알고리즘들이 넌 컨벡스 물체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치 시뮬레이션 하면은 굉장히 느려지고, 그 이유가 이런 GJK라는 컨택트 디텍션 알고리즘이 패러렐 컴퓨테이션을 제대로 레버리지를 못하고 있다 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장 간단한 솔루션을 냈습니다. 그냥 컨택트 디텍션을 그냥 뉴럴 네트워크로 이제 교체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가 들어오면은 쉐입 엔코딩을 하고 컬리전 프린터를 통해서 컬리전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지금 이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해서를 알려주는 거를 이제 프리액션을 하면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이런 가장 간단한 방법을 생각을 해냈었는데, 이거의 문제가 좀 데이터 이니피션하다 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굉장히 많은 양의 3D 에셋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RSS에서 나온 논문이기도 한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게 이제 동원님이 이제 생각을 해냈던 게 이제 로컬 시뮬러리티를 익스플로이트 해야 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물체랑 이 두 개의 물체랑 이 두 개의 물체랑 서로 완전히 다른 쉐입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만약에 컬리전 프리딕터를 트레이닝을 시켜준다면은 아마 이 페어랑 둘 다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가운데 이 컨택트를 하고 있는 부분에만 줌인을 해서 우리가 컨택트가 일어나고 있는지 안 일어나고 있는지만 알 수가 있다면은, 사실상 이 굉장히 가까운 이 로컬 지오메트리에서는 이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한 쉐입을 띠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원님이 이 observation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로컬한 부분에서만 피처를 가지고 와서 이제 프로젝션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가 나오면은 그걸 MMP로 엔코딩을 하고 이걸 벅셀라이즈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포인트에 나온 피처들이 그 피처에 XYZ 로케이션으로 놓고 그걸 이제 벅셀라이즈를 해서 이 벅셀라이즈된 것을 3D CNN을 태워서 이제 쉐입 엠베딩을 만들고요. 이 쉐입 엠베딩을 이 각각의 물체의 포즈를 통해서 트랜스폼을 시킨 다음에 이 콜라이딩 하고 있는 로컬 피처들을 통해서만 콜리전 리저트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하면은 물체 전체의 쉐입을 보는 게 아니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콜라이딩을 하고 있는 이런 작은 로컬 지오메트리에서만 저희가 이제 피처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데이터 에피션트하게 이제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보여드린 아이작 짐에서 만 개의 환경을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3만 개의 환경에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이거 보시다시피 훨씬 더 10배가량 빠른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건 뭐 또 다른 신인데, 여기서도 컨벡스 물체들을 컨택트 위치한 상황에서 잘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이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뭐 물론 다른 쪽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3번도 이제 3번도 특히나 이제 라일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시멘틱스랑 커먼 센스를 로봇한테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박사 때 했던 연구도 좀 이어서 지금 교수가 돼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코로에서 컨퍼런스 로봇 러닝에서 나온 건데 이제 펌DP 플래닝을 할 때 이제 perception uncertainty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 박사 때 했던 연구를 통해서 러닝을 써서 이제 가이드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했던 연구고 이제 그런 연구에서 나온 연구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흡착형으로 이제 구현을 하는 거가 가능한데요. 흡착형 하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오염이 자주 됩니다. 흡착이다 보니까 다른 이물질들이 많이 껴가지고 이제 메인테너스를 하는데 좀 힘들다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래는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화학습은 이제 로봇을 학습을 시킬 때 어떤 어, 리인포스먼트를 줘가지고 보상을 줘가지고 로봇이 좋은 행동을 할 때마다 보상을 주고 안 좋은 행동하면은 반대로 벌을 주고 해서 이제 로봇을 학습을 시키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어,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어 같은 경우는 로봇이 주어진 트레이토리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좋은 질문인데 뭐, 저희 연구실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여기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활발하게 인턴을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로봇 사람 손가락처럼 사람 손처럼 움직이는 사람 팔처럼 움직이는 로봇 팔 만드는 데 관심 있으신 분 계시면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RMPC가 아니 저희는 하드웨어 제어를 하는데 이런 기술은 쓰지 않습니다. 그냥 강화학습만 쓰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는 이제 강화학습을 매니플레이션 도메인에서 쓰다 보니까 이제 물체를 어떻게 물체에 대한 일단 물체가 원하는 위치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보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컨택트를 만들면 된다, 만들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컨택트를 물체와 로봇 간에 컨택트가 있어야 된다. 라는 이제 리워드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 이외에는 저희가 따로 뭐 이렇게 리워드를 주지는 않습니다. 어, 로봇은 뭐 로봇 벤더한테 아마 알아보셔야 되겠죠. 한국에 뭐 여러 가지 벤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한번 컨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드웨어 제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RL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RL이랑 포지션 컨트롤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거. 아니요, 저희가 이걸 택타일 센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런 뭐라 하죠? 이렇게 손에 닿아서 그걸 느끼는 그런 택타일 센싱 연구를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연구기도 하고 아마 필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와서 좀 안타까웠던 게 학교랑 회사 간에 좀, 인터랙션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 미국이나 뭐 이런, 유럽만 봐도, 혹은 뭐 일본만 봐도 회사랑 이제 학교랑 이제 합작을 해서, 학교에 있던 기술들이 바로바로 이제 옮겨가서, 뭐 당장 프로덕트화 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데모 영상 같은 것도 같이 시연을 하고 하는데, 한국에 굉장히 뛰어난 로봇 회사들이 많은데, 아직 학교들과의 그런 합작 연구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더스트리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제 연구실에 있는 저희들하고 이제 같이 좀 더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